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남중국해, 제일도련선 그리고 대만 충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략 분석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공중에 매달린 큰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서필리핀에서의 긴장은 날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이른바 회색지대 통제 전략은 미국과 동맹이 전개하는 공동 순찰, 전진 기지, 그리고 현대적 해상 차단 체계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늘 하던 대로 웃으며 줄타기를 하려 해도 전쟁은 종종 줄타기 고개가 아니라 줄이 목을 조이는 순간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포괄적 계획이 조용히 준비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 자체를 역공의 함정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모든 승리가 핵폭탄 한 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굳건한 동맹의 힘, 보급축을 잠그는 능력, 후방 지원 사슬을 타격하는 역량, 지휘 체계를 고립시키는 작전이 첨단 기술 전장의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위압을 주던 존재가 정보의 그물망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모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구조에서 어떤 약점이 전쟁 발발 시 치명적 급소가 되는지, 그리고 아무도 바라지 않지만 대비해야 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타격은 어디로 향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반복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은 바다에서, 우주에서,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선택지는 대개 최우선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은 통상적 무력으로 뚫기 어려운 요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총동원령이 내려진다면 수백만의 신규 병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방대한 군수 체계와 쉽게 멈추지 않는 국방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신장에서 푸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AAD 체계는 상륙 시도 자체를 무력화할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구 1.40억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장기전에 대한 버틸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거대한 국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서 머뭇거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규모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새의 정문을 걷어차고 들어가는 방식은 전쟁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종종 승전 선언보다 영수증 정리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지리는 핵심 변수입니다. 중국의 국토는 유럽연합 전체보다도 훨씬 넓게 느껴질 만큼 방대하고 지형은 복잡하며 방어에는 유리하고 공격에는 불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요새 안에는 수천 개의 산업, 물류, 미사일, 레이더 거점이 전면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봉쇄하고 우주에서 감시하고 정보의 축을 조여야 합니다. 내부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가들이 확신을 갖는 지점은 미사일도 항공모함도 위성도 아닌 지형과 포위 구조입니다. 중국은 제일도련선이라는 이름에 우리 안에 상당 부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미국의 동맹이 쥐고 있습니다. 제일도련선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매일 현실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북쪽의 일본에는 미군 수만 명과 조기경보 레이더 체계가 자리합니다. 중심의 대만에는 미국이 공식 주둔하지는 않지만 군사 지원과 무기 제공이 이어져 왔습니다. 남쪽의 필리핀에는 다수의 기지와 접근 거점이 해안 요새처럼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면 이 세 개의 문지기를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맹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호주의 미사일 전력,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 지상, 공중, 해저까지 덮는 ISR 감시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은 추적되고 차단되고 위협받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사실은 우회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돌연선은 오래전부터 베이징의 목에 걸린 올가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올가미를 훈장처럼 착각하는데 유난히 능숙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대를 보유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려면 죽음의 병목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일 돌연선의 각 섬은 자연적 차단점이며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틈을 지나야 합니다. 미국은 그 구조를 활용해 지정학적 함정을 설계해왔고 그 이름이 The Anvil Strategy입니다. 이 전략에서 섬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대이고 레이더이고 해병대의 전개 기반이며 고정 화력의 플랫폼입니다. 중국 해군이 밀고 들어오면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미 항모전단이 아니라 가라앉지 않는 지상 고정 화력입니다. 모든 틈새를 봉쇄할 준비가 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이 그 자리에서 발이 묶이는 순간 망치가 날아옵니다. 고속 전투기, 전략 폭격기, 그리고 각지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괌, 일본, 필리핀에서 그리고 해저에서 잠복 중인 잠수함까지 동원되는 구도입니다. 현대전은 대포 숫자 놀이가 아니라 함정과 섬멸의 전장입니다. 지형, 속도, 정보가 살상력을 갖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는 베이징을 직접 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안 수역을 벗어나려는 순간의 함정을 이용해 배가 바다로 나오자마자 하나씩 부숴버리면 됩니다. 전쟁에서 체면은 장갑이 아니며 선전문구는 방공망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함정의 숫자나 병력의 규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미사일을 가진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전선에 연료와 탄약과 식량을 꾸준히 밀어넣을 수 있는 쪽이 이깁니다. 중국은 빠르게 생산할 수는 있어도 해상로가 차단되면 빠르게 보급하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중국의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봉쇄에 취약한 해역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바닷길은 길고 좁고 취약합니다. 연료가 끊기면 전투기는 지상에 눕고 함정은 부유하는 철덩이가 되며 산업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장기전에서는 전선보다 먼저 민심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은 총알로만 이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티지 못하면 총알이 남아있어도 지는 법입니다. 중국의 모든 포, 모든 군함, 모든 전투기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료는 대륙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바다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길목이 말라카 해협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90%가량이 이 해협을 지난다는 분석이 널리 언급됩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연간 40억 배럴 수준이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말라카는 여러 구간에서 폭이 매우 좁고 봉쇄에 취약한 병목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베이징은 이 생명선의 관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말라카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은 싱가포르이며 싱가포르는 미국과 긴밀한 파트너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말라카가 차단되면 폭탄이 없어도 기계는 멈춥니다. 석유의 흐름이 끊기면 경제와 군수의 엔진이 먼저 꺼집니다. 생산도 물류도 전쟁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피를 덜 흘리면서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포연이 아니라 유조선의 항로에서 갈리는 시대라는 점을 누군가는 아직도 불편해합니다. 중국의 산업은 거대하지만 그 안에도 전략적 구멍이 존재합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첨단 부품 의존도입니다. 현대 무기의 척추라 불리는 반도체와 정밀 부품에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외부 공급망에 크게 기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복제에는 능할지 몰라도 전면전 환경에서 첨단 공급망이 끊기면 숨통이 조여집니다. 더욱이 항공과 일부 전략 산업의 엔진과 핵심 시스템은 유럽의 공급망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가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면 충돌에서 이런 고리들이 차단되면 중국은 자기 땅 안에서조차 숨이 막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폭탄만이 아닙니다. 제재와 봉쇄, 금융과 기술의 차단이 실제로 전장의 연장선이 됩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산업 국가일수록 경제의 혈관이 눌리면 군사도 함께 흔들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과 서방 동맹의 공조가 맞물리면 전면적 혼란이 총성 없이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첨단 부품의 공급이 조여지면 경제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군사, 정치, 일상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흔들리면 거창한 구호는 종종 가장 먼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약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전에서 결정적 무기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이징의 위험한 균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나토, 도쿄, 서울, 캔버라처럼 촘촘한 집단 방위 구조를 가진 동맹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동맹의 두께는 모래 위에 선 듯 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주로 거론되는 군사 파트너로 유지하는 국가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들은 대체로 파트너십 수준에 머물고 집단 방위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약이 약합니다. 이는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사실상 홀로 싸울 가능성을 뜻합니다. 파트너들이 관망하거나 서방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계산할 여지도 생깁니다. 지정학은 우정의 장이 아니라 이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정이란 단어를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쪽이 이상하게도 약속을 가장 쉽게 뒤집는다는 냉소적 농담이 국제사회에 떠도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파트너의 전투 준비도와 여력 역시 문제입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의 늪에 빠져 군사적 자원이 크게 소진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모스크바가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신뢰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국경 분쟁과 상호 경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협력은 서방을 견제하려는 기회적 합의에 가까울 수 있고 이익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군가는 언제나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비극이 남긴 교훈 중 하나입니다. 힘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국경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까지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값싸게 취급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더 끔찍합니다. 중국의 동맹 목록을 전략 예비군이라고 부르기엔 현실은 냉정합니다. 북한은 병력은 많지만 장비와 운용은 낙후되어 있고 국외에서 효율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멀어 태평양 전장에서 직접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력 이동도 적시 보급도 제한됩니다. 정치적 상징은 될 수 있어도 현대전의 실질 전력으로는 공백이 큽니다. 봉쇄가 시작되면 중국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늘 남의 고통을 보고 훈수를 두던 강대국의 언어도 갑자기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명분 없는 전쟁은 결국 자기 손도 더럽히고 자기 발목도 잡습니다. 전쟁을 정의로 포장하는 순간 정의는 가장 먼저 피를 흘립니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필리핀, 한국, 일본 같은 핵심 파트너와 안보 약속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력뿐 아니라 현대적 군사력도 갖추고 있어 고급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토의 핵심 국가입니다. 나토는 30개가 넘는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 집단 방위 체계로 평가됩니다.
그 중심 원칙이 나토 제5조입니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대응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네트워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협력 구도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파이브 아이즈 얼라이언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공유하는 강력한 정보 협력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접근 협력을 통해 말라카 인근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해왔고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를 통해 대만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태국과의 양자 국방 협정 역시 동남아의 전진 거점 구도를 보강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미국이 빠르게 넓게 지속적으로 힘을 전개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중국은 느슨한 관계는 있어도 전 지구적 후방과 보급망을 동원하는 동맹 생태계는 약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시스템을 켤 수 있지만 중국은 자기 몸 하나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맹의 약함은 또 다른 치명적 공백을 낳습니다. 중국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능력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동쪽과 동남쪽에서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미군의 강한 존재를 상대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쪽의 인도 국경, 서쪽의 민감지역, 북쪽의 러시아 접경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북쪽 국경은 특히 민감합니다. 겉으로는 파트너라 해도 중국은 러시아 접경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해 경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국은 1969년에 우수리 강이 일대에서 피비린내 나는 국경 충돌을 겪었습니다. 역사적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방과 맞서는 이해가 겹친다고 해서 서로를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총성이 한쪽에서 울리면 다른 쪽에서 등을 찌를까 두려워하는 심리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신은 국제 정치의 기본 연료이기도 합니다. 남쪽에서는 인도가 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병력과 역량을 갖춘 남아시아 강국이며 중국과의 분쟁 지역을 둘러싼 긴장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악사이치는 민감한 지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중국은 다중전선의 악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동쪽, 동남쪽,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면 중국은 병력과 자원, 지위를 쪼개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가에게도 패배의 공식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핵심 인프라는 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곳이 바로 미이란과의 대치축이기도 합니다. 서부 전선으로 증원을 보내려면 고원과 산악 지형을 넘어야 하고 이는 시간과 물류를 갉아먹습니다. 전쟁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산과 도로와 연료와 사람의 한계 위에서 굴러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무능과 무모함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의 없는 전쟁은 보급도 명예도 미래도 함께 소모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지정학적 이점이 큽니다. 북쪽은 캐나다, 남쪽은 멕시코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웃이 있어 국경 방어에 과도한 자원을 묶어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바깥으로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기지와 동맹, 거대한 군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을 오랫동안 다듬어 왔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다중전선 운영을 미국은 구조적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치명적 약점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1도련선에 의해 해군의 확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석유와 첨단 부품 같은 핵심 요소에서 해외 의존도가 큽니다. 셋째, 실제로 함께 싸워줄 신뢰 가능한 동맹이 취약합니다. 넷째, 다중전선에서 분리의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에서 정면 총력전을 최우선 선택지로 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 전쟁 모의 분석, 예컨대 란드와
미국 국방 관련 기관들의 연구에서는 중국 본토 근접 지역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미국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기와 함정만이 아니라 경제 제재, 정치전, 그리고 상대의 지리적 약점을 함께 활용하는 다층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가 아니라 억제 전략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과 동맹이 모든 전선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목격했듯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은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타인의 삶을 태우는 전쟁은 결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열해질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해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